자, 이번 강의는 21강입니다. 21강은 목적어의 여러가지 종류의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목적어들로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1강 목적어의 종류, 여러가지 목적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22강 태의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태의 제한이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의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목적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류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류 목적어는 수동태에 공부할 때 써요. 지각동사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에서 그걸 수동태로 고칠 때 동사의 원형이 투부정사로 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할 때 7강인가 될 겁니다. 그 7강에서 보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자, 첫 번째로 동종 목적어입니다. cognate object라는 얘기인데 타동사가 여러 지하고 같은 족속, 같은 종류의 목적어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he smiled a nervous smile. 그는 불안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족속이 같아. 종자가 같다 해서 동종 목적어입니다. 현재 동종 목적어 생성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문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이제 동격을 나타내죠. 그런데 또는 부가 설명할 때 그것은 불안한 미소였다. 이러면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되었고 대신은 남고 nervous smile만 남았던 것이 이것도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동종 목적어가 생성이 됐다라고 설명하는 문법학자들이 있는데 글쎄 이것이 뭐 문법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 중에 이게 좀 그래도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동종 목적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럼 동종 목적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와 그 형태가 아주 같거나 꿈꾸다 꿈 또는 어원이 같은 거 살다 삶 그리고 요거는 단어가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는데 어원이 같죠. 그래서 동사와 형태가 같거나 어원이 같은 경우 그래서 he dreamed a strange dream, she danced a beautiful dance, fight a good fight,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 laugh a cynical laugh, 냉소를 짓다, 시니컬한 웃음을 웃다, 그 다음에 live a happy life, sleep a peaceful sleep, 그 다음에 sigh a sigh, 한숨을 짓다, sing a song, 노래 부르다.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동의어 또는 동유어. 히트하고 한 방 주는 거하고, 동유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의 이마에 머리를 강하게 한 방 내리쳤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꾸댔다는 불어인데, 이 에따가 스테이트라는 얘기예요.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꾸는 블로우예요. 한 방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한 방 주는 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참고로 혹시 불어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불어를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쿠데타가 이런 의미인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ight a fierce battle, 치열한 전투를 하다. 요거하고 동류죠. 동류의 단어들. 그다음 run a race, 달리기 경주를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동종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최상급의 형태인 경우는 그 뒤에 나온 목적어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He breathed his last breath. 그는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가장 마지막이라는 최상급이죠. 그래서 최상급이 나오면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He breathed his last 라고 합니다. The lady was looking her best look. 그 여자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다는데, 그녀 최고의 모습. 그래서 루크가 최상급에 의해서 수식을 받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shouted their loudest. 그들이 가장 크게 낼 만한 큰 소리로 소리쳤단데, loudest라는 최상급이 있으니까 뒤에 명사 생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종 목적어가 오부 수식구로 수식을 받는 경우, 동종 목적어가 오부 수식구로 수식을 받는 경우, 동종 목적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She nodded. 그녀는 끄떡거렸다. A nod of approval. 동의한다는 끄떡거림을 끄떡거렸다. 할 때, 끄떡거림이라는 걸 of approval이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빼서 그는 동의를 요걸 빼고 그는 동의를 끄떡거렸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옆에 문장 They shouted a shout of applause. 그들은 칭찬의 소리들을 소리질렀다는데 shout하고 shout가 동종 목적어인데 of applause라는 of로 수식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겠네요. 그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smile 빼고 자 of thanks로 수식을 받으니까 이걸 빼고 그녀는 감사한다는 뜻으로 미소 지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he died the death of hero. 그는 영웅의 죽음을 죽었다는데 요걸 빼니까 he died hero. 영웅으로 죽었다. 자, 이 부분은 유사보호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유사보호가 생성되는 과정을 유사보호 공부할 때는 분사구문이라고 봤죠. 그래서 그것도 유사보호가 생성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분사구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동종 목적어에서 생성이 됐네요. 그죠? 영웅의 죽음을 죽었다는데 death of를 빼니까 he died a hero. 그는 영웅으로 죽었다. 자, 이건 완전 자동사죠. 그러니까 보호가 올 수 없죠. 보호 못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호를 갖다 주고 보호가 못 오니까 유사보호라고 이름만 지어준 거. 그래서 유사보호 부분, 유사보호는 11강입니다. 11강 유사보호를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문장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유사보호가 생성된 과정은 11강에서는 분사구문으로 설명이 됐고 여기는 동종 목적어 부분으로 설명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동종 목적어 부분을 설명이 될 수 없는 유사보호가 있어요. He died young. 여기는 도저히 이 death of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유사보호가 형용사일 때는 동종 목적어를 이용해서 동종 목적어로 인해서 유사보호가 생성이 됐다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이 유사보호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유사보호를 설명을 안 듣고 그 강의를 안 보시고 이 강의 들으시면 이해가 좀 힘드실 텐데 그럼 11강 잠깐 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래 동사가 아닌 품사가 즉 but라는 접속사나 전치사가 동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임시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40년 전에는 임시동사였지만 지금은 동사로 써요. 그냥 동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but는 그러나라고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나라고 그러나 하지 마라. 그래서 but가 똑같은 but를 목적으로 갖는 거고 그레이스는 누구누구를 각각 취급하다. 나를 각각 또는 삼촌, 이것은
삼촌이라고 부르다는 동사고, 요건 카카라고 부르다는 동사예요. 이건 아주 특이한 동사들인데, 이런 종류의 동종 목적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카카 부르지도 말고 삼촌 부르지도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종 목적어에서는 문법책에서 일부가 아니고 거의 그래요. 동종 목적어를 가진 삼형식 문형, 주어 동사 목적어죠. 요걸 일형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She danced beautifully. 그녀는 아름다운 춤을 추었다. 그녀는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그래서 동종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형을 일형식으로 전환시키면 두 문장의 의미가 똑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녀는 하나의 아름다운 춤을 추었어요. 근데 그 춤이 탱고라는 아름다운 춤인데 그녀는 탱고를 잘 못 춰요. 그래서 그녀가 추고 있는 춤이 별로 썩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she danced beautifully예요. 그 여자는 아름답게 춤을 췄어요. 무슨 춤을 추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녀가 춤을 추니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녀가 춘 춤이 아름다웠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녀가 아름다운 춤을 이쁘게 출 수도 있고 안 이쁘게 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형을 일형식으로 전환하면 의미가 항상 똑같은 경우는 아니다. 의미가 항상 똑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상호 목적어. 상호 목적어는 상호 대명사입니다. 상호 대명사. 상호 대명사. 상호 대명사는 두 개가 있죠. each other하고 one another. 둘일 때, one another는 셋 이상일 때.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 요거 혼용합니다. 둘인데도 each other, one another 쓴 사람이 있고, 셋 이상인데도 each other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 대명사가 목적어가 됐다. 그래서 상호 목적어예요. 상호 대명사는 주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어로 불과해요. 그래서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서로 만났다. 공원에서. 그래서 이거 빼도 문장은 성립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말다툼을 했다. 그리고 다시 화해했다. 자, 여기서 with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해석해보면 그들은 서로 얘기했다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대명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품사가. 대명사라 그랬죠. 그러면 톡 다음에, 이 톡 다음에 대명사 바로 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건 안 되잖아요. to나 with가 와야죠, 전치사. 이건 자동사니까. 그래서 요거 대명사죠. 요것도 대명사입니다. 마찬가지. 대명사가 자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to 정도, with나 이런 전치사가 하나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꼼수 부리고 이걸로 시험 문제 냅니다. 해석되니까 그들은 서로 얘기했다. 근데 실은 서로가 아니고 서로를이라고 외우면 좀 참고가 되려나요? 그래서 아무튼 each other는 대명사고 터크는 자동사니까 턱 다음에 대명사 바로 못 오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턱 다음에 자동사 each other, 턱이란 자동사 다음에 상호 목적어 each other 바로 못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each other하고 each other가 지금 one each other가 생략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상호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의 문장의 동사를 상호 동사라고 한다. 여기서 net하고 쿼러를 상호 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구조일 때는 전치사까지 같이 생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쿼러도 자동사인데 quarrel with each other인데 여기서 요것만 생략하면 요것만 생략하면 전치사의 목적 없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략을 해줘야죠. 그래서 상호 동사에는 뭐 cross, embrace, greet, kiss, love, marry, see 등이 있다. 상호 목적어를 생략하면서 상호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together나 mutual 같은 부사를 첨부하기도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They consulted together. 여기 없으면 좀 문장이 시원찮으죠. 뭔가 좀
문장 같지도 않고 they consulted. 문장을 좀 문장답게 보이기 위해서 together 쓰고 together 쓰기 싫으면 with each other 서로 상담을 했다. mutual embraced 그들은 서로 포옹했다. they embraced each other 서로를 포옹했다. 자, embrace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하는 게 embrace입니다. 우리가 연인들끼리 만나서 하는 포옹하는 것은 허그예요. 그래서 embrace는 공식 석상 따위에서 공식적인 포옹을 embrace 합니다. 연인 간에는 embrace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고 허그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 그래서 허그는 연인들끼리 또는 아이가 예뻐서 또는 애기들이 귀여워서 안아주는 게 허그고, embrace는 공식적인 포옹을 embr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것을 포용하다는 뜻도 있죠. 포용하다. 자, 그 다음 환유 목적어. 환유 목적어도 이 환유 목적어로 쓰이는 문장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환유 목적어란 용어만 낯설다 뿐이지 이 환유 목적어가 들어있는 문장은 우리가 자주 봅니다. 메타니믹 오브젝트라 그래서 한 동사의 동작을 직접 당하는 사물 대신 그 사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물이 목적어 되는 경우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real object하고 대비되는 용어다. 무슨 얘기냐? He wiped off. 그는 닦아냈죠. 그럼 먼지를 닦아냈겠죠. 어디로부터? 테이블로부터. 그래서 이게 real object입니다. 근데 real object가 없어져요. 그리고 from도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야, 너 탁자 좀 훔쳐라. 그 말이에요. 야, 너 탁자 좀 닦아라. 물론 닦기는 닦죠. 우리말은 상관이 없는데 wipe off는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탁자로부터 먼지를 닦아서 분리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off 들어가면 탁자를 분리할 수는 없죠. 그런데 real 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빼고 전사까지 빠지면서 그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물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환유 목적어라고 합니다. 두 문장 다 테이블에 먼지가 있을 때는 두 문장이 똑같은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he wiped off the table만 했으면 먼지를 닦아라는 얘기인지 물기를 닦아라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건. 그래서 의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듯이 the dust는 real object, 진짜 목적어, the table은 metonymic object에서 환유 목적어로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시인들을 읽습니까? 아니죠? 프랑스 시인들의 시를 읽죠. 우리가 포임을 읽지 포이치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프랑스 시인의 시를 읽다라고 해서 이런 것보다 환유 목적어. 여기 쉬운 거. 셰익스피어 읽는 거 아니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환유 목적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유법에 대해서는 환유법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30강이 더 진행된 후에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문형에서 직접 목적, 간접 목적 관계인데 이건 다 아시겠고, 그래서 기부형 수요동사, make형 수요동사, ask형 수요동사. 기부형 수요동사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면 전치사 to가 들어가고, make형 동사는 사형식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의 문장을 3형식으로 고치면 간접 목적 뒤로 빼면서 전치사 for를 주고, ask형 수요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자리 바꿔서 3형식으로 고치면 간접 목적어 앞에 of를 줘서 뒤로 빼주고. 그런데 이제 play 같은 경우에는 그는 나에게 농담을 걸었다. 4형식인데 3형식으로 고치면 a joke on me가 됩니다. 이때는 on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형태의 수요동사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는 탐과 체스 게임을 했다 할 때는 이때는 with는 against가 들어가고, 나에게 쇼핑을 연주해 주었다는 쇼핑 to me가 됩니다. 그 플레이가 뭘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3형식으로 고치면 전사가 달라지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겠고, 그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직접 목적어가 동사의 역할하는 명사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그는 나에게 한 번 미는 걸 주었죠.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밀음이죠. 미는 것.
미는 것인데 동사 역할하죠. 동사 역할하는 명사입니다. The nominal equivalent to the verb. 동사에 해당하는 명사류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인데 이런 문장의 경우는 명사류에, 즉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삼형식 문형으로 전환이 불가하다. 그래서 she gave me a push인데 she gave a push to me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법책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않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가 동사 역할하죠. 밀다라는 동사 역할하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동사가 직접 목적어 올 때는 이렇게 삼형식으로 문장 전환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형식으로 하려면 그냥 she pushed me 하면 됩니다. 여기 명사를 동사로 활용하면 돼요. she pushed me. 자, 여기도 nudge는 팔굽으로 한번 푹 찌른 거죠. 나는 헬렌을 팔굽으로 한번 푹 찔렀다. 간접 직접 목적어죠. 나는 헬렌에게 팔굽으로 푹 찌른 걸 주었다. 이런 표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활용해서 I nudged Helen. 나는 헬렌을 팔굽으로 찔렀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들은 그 아이에게 목욕을 한번 시켰단데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자리 바꿔서 They gave a bath to the baby. 이런 문장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비구문이다. 안 쓴다. 문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다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직접 목적어를 동사로 활용해서 he bathed the baby.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신경 안 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발음으로 공부하세요. 목욕은 bath입니다. bath. 근데 이가 붙으면 동사가 되죠. 그럼 발음이 바뀌어요. bathe가 됩니다. bathe, bath, bathe. 요 쓰는 thank you 할 때 뜨고 요 드는 father 할 때 뜹니다. 그래서 요 발음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reath가 호흡이죠. 그것도 breath입니다. 근데 여기다 e를 붙이면 breathe가 됩니다. breathe. 그래서 breath, 요건 breathe.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발음을 반드시 영어 단어는 발음을 외우세요. 이 스펠링 하나하나 그림을 외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직접 목적어는 이가 있는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고칠 수가 없다. 자, 몇 개 더 보시죠. 나는 그 차를 세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렇게 자리 바꿔서 삼형식 못 만든다. 여기 있는 직접 목적을 동사화해서 동사로 활용해서 나는 그 차를 세차하겠다. 그 다음에 Judy paid him a visit. 이것도 그에게 방문을 하나 했죠. 방문 한번 했죠. visit라는 직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를 앞에 빼고 간접 목적어를 paid a visit to him. 이건 좀 요 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visit를 동사로 활용해서 Judy visited him 합니다. 자, 여기서 visit의 대상이 사람이죠. 사람을 방문하니까 visit의 대상이 사물인 경우는 이런 형태는 안 되지만 visit의 대상이 장소일 때는 사물의 장소일 때는 오히려 사형식 문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일 때는 안 되지만 장소일 때는 오히려 삼형식 문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형식 문형은 오히려 글쎄 옳시다예요. 이 문장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닌데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문장도 안 쓰는 경우는 완전히 안 쓰는 경우는 없겠죠. 가끔은 쓰겠죠. 그렇지만 좋은 영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 이중 목적어입니다. 자, envy, forgive, cost, spare 등의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개 목적어 간목 직접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수요동사가 아닙니다. 수요동사라는 정의는 뭡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동시에 갖는 걸 수요동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의 개념이 아닌 두 개의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요건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형식 문형으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James envied me my success. 제임스는 나의 성공에 대해서 나를 부러워했답니다. 목적의 1, 목적의 2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가 의어가면 제임스는 나의 성공을 부러워한다. 부러워했다. 이러한 문장에서 요걸 목적 하나 빼고 삼형식 문형으로 바로 그냥 간단히 쓸 수 있어요. 목적 하나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안 됐는데 지금 목적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My success 빼면 James envied me. 제임스는 나를 부러워했다. me를 빼면 제임스는 나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목적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목적가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삼형식으로 고쳐본다. 그 James envied my success, for me, of me, 뭐 또 to me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나오네. James envied me for my success. 내 성공 때문에 나를 부러워했다. 내 성공에 대해서. 이건 가능해요. 근데 요것을 미로 뒤로 빼고 요것을 간접 목적어 취급하고 직접 목적 취급해서 이렇게 자리 바꾸고 전체 하나 끼워 넣어주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목적이 뭐라 그러냐. 이러한 수요 동사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깝깝한 설명이에요. 미칠 설명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수요 동사라는 개념은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가 있어갖고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수요 동사라는 정의인데 이러한 수요 동사는 사형식에서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 막걸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요 동사 아닙니다. 절대. 그냥 타동사예요. 타동사 목적어 두 개를 필요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MB는 목적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임스는 내 성공을 부러워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od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 요거 사형식 아닙니다. 거의. 목적어 1, 목적어 2 해서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요거다고도 그래서 요거 아웃인 앞으로 빼고 어스 뒤로 빼고 전자 4를 준다. 이런 구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구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God will forgive her sin for me는 가능해요. 이는 죄진 사람하고 그 용서에서 용서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요거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니까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용서받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나고 여기는 그녀니까 그녀의 죄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원래 이것을 이중 목적으로 갖는 동사라고 표현을 하면 God will save, God will forgive her 또 her sin for me라는 문장의 원칙이겠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적어 1, 목적어 2 그녀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 문장인데 her를 빼도 말이 되니까 뺀 게 이 문장이 되겠죠. 좀 설명이 좀 복잡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종류의 동사는 절대 수요 동사가 아닙니다. 목적어를 두 개 갖는 특수한 형태의 동사인데 지금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이라고 말을 바꿔야겠죠. 왜? 목적어 하나만 더 많이 쓰이니까. 그것은 나에게 $10 비용을 들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10 썼다는 얘기인데 코스트가 목적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 1, 목적어 2. 요거 절대 수요동사, 아니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개념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목적어 1, 목적어 2. 그를 살려주세요. 요것은 너로부터 수고를 덜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문장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목적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영어로 된 거 보고 해석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실 때는 이 부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스페어 경우에는 이 다른 의미로도 쓰죠. 뭐 이거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스페어란 단어가 지금 일상화적으로 이중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닌 걸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spare thought for someday 뭐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보다. 그다음 we should spare thought for those less fortunate. 이것은 지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보다 유페미즘이라 그러는데 무엇이 찢어지게 가라는 사람들 한 것보다는 unprivileged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하는 표현을 완고급법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불행한 사람들 unfortunate 하면 되는데 좋은 단어를 써서 덜 행복한 사람들 운이 덜 좋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완고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좀 덜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His assistance spared me from too much stress. 그의 지원으로 인해서 나를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면하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원 때문에 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그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중 목적어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유 목적어는 뭐 문장에 기교상 쓰는 거니까 그렇고 상호 목적어는 대명사 이게 대명사라는 거 자동사 다음에 바로 못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동종 목적어는 동종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삼형식에서 일형식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문장 의미가 반드시 같다는 거,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 이 세 가지만 이번 시간은 유념해 주시면 이번 강의는 성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꽤 깁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갤까 지금 생각 중인데 태의 제한입니다. 이 태의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만 설명드려요. 두 개. 자, beavers build dams입니다. 그러면 비버들이 댐을 쌓죠.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Dams are built by beavers가 되죠. 댐들은 비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팔당댐 같은 것도 다 비버들이 만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능동태는 수동태로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가 있다고 봅시다. 비버들이 그 댐을 쌓는다. 그럼 그 댐들은 비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말 되네요. 이거 어떤 지시사가 들어가 있으면 수동태가 되지만 이것만 갖고는 수동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letter is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Written very well. 그 편지는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 능동으로 치면 written by very well. The letter is written by him. 그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 시제가 현재니까 he writes the letter very well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는 그 편지를 매우 잘 씁니까 지금? 아니죠. 그 편지가 그에서 잘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어쨌습니까? 잘 써놨죠. 해서 written 했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지만 능동으로 치면 시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can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갈 때도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할 때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한이라는 얘기는 제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약. 어떠한 제약 때문에 태의 전환이나 태의 전환이 전환되거나 아예 태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들을 제한이라 그래요. 그리고 태의 제한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절대 얘기를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부분인데 왠지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태의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